제13장 첫 해와 61번째 해. 이제 해주에서 우리의 새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례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무거운 짐들, 병원 기구와 보급품들을 연안용 선박편을 이용하여 해주항으로 옮겨야 했다. 이미 육로로 해주에 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치가 좋은 해안의 뱃길을 따라 해주에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해상여행은 폭풍을 만나게 되면 암초가 많은 해안선에서 자초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경치는 좋았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컸다. 이러한 폭풍으로 선교의 개척자인 아펜젤러 목사는 조선인 소년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었다. 그 사고는 1902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휴가를 떠나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었다. 서울을 떠나 해주로 향하기 전에 나는 일본 제국의 의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해주나 또는 일본 제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일본과 영국은 외교 조약에 의하여 의사 면허는 서로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캐나다는 영연방이었으므로 나는 면허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리아는 미국 면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면허를 받아야 했는데 편리상 도에서도 면허를 지급한다고 했다. 도의 면허만으로도 우리의 선교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그냥 떠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떠나는 기선을 타기 위해 6월 29일 저녁 서울을 떠나 제물포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서 철저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배는 험한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펼쳐 있는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항해했다. 우리가 해주에 도착하자마자 닥터 김은 이 도시에 있는 중요한 관리들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울에 있을 때 이곳 풍습에 따라 명함을 만들어 왔으므로 사람들을 방문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방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다. 우리가 조선 총독 사익도 자작과 친하다는 소문이 이곳까지 전해져서 방문한 곳마다 특별한 환대를 받았던 것 같았다. 이처럼 따뜻한 환대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황해도의 박 지사가 소년 시절에 나를 알고 있었던 점이었다. 박 지사의 아버지가 진남포의 원님으로 있었을 때 그 집에 손님으로 묵었던 일이 있었다. 그곳에 첫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금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모자에다 연보를 거두는 일을 맡았었다. 박 지사는 진정으로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친절했던 또 한 사람은 일본인 경찰국장인 사사키였다. 그는 자기 가족은 이곳에서 고립되어 있다면서 아내는 이곳 해주에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고독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 고독한 가족을 기꺼이 우리 집에 초대했다. 우리도 자주 그 집에 놀러 가곤 했다. 우리는 점점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 우정은 우리의 선교 사업이나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수년 후에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맞게 되었을 때 이 우정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메리안이 아직 짐도 채 풀기 전에 병원에서 긴급히 메리안을 찾는 기별이 왔다. 메리안은 재빨리 청진기를 들고 산과 병동으로 달려갔다. 산기가 있는 한 산부가 분만을 못하고 있었다. 진찰 결과 태아가 잘못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메리아는 손으로 솜씨 좋게 태아를 바로잡아 무사히 분만시켰다. 아기는 사내였다. 그 아기가 사내 아이였던 것은 메리안의 공이 아니었는데도 마치 메리안이 사내 아이를 만들기나 한 것처럼 그들은 치하를 했다. 이러한 메리안의 솜씨, 사내 아이를 낳게 하는 재주에 대한 소문은 재빨리 퍼져나갔다. 메리안은 아기를 낳는 곳마다 불려다니느라고 바빴다. 그 당시 메리안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아기들은 주로 한밤에 어둠을 틈타 이 세상에 데뷔하려는 듯 밤에 태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편 청진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종류의 긴급 연락을 받았다. 남자 학교의 교무주임이 와서 교사 한 사람을 당장에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사람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꺼림칙한 일이었다. 메리안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것과는 달리 되도록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걸었다. 걸으면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교장으로서의 내 역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방 안은 무거운 감정으로 꽉 차 있었다. 교무주임인 김 선생의 얼굴은 화가 난 표정이었고 파면을 당할 선생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좋은 결말을 짓기란 몹시 힘든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었으므로 나로서는 낯선 분야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잠시 하나님께 인도를 청하는 묵도를 올렸다. 교무주임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 교사를 파면시켜야 할 이유는 명백했으므로 즉시 파면해야 했다. 나는 교무주임의 입장을 두둔해야 할 처지였고 교무주임의 체면을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서 깎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학교의 기강을 위해서는 교무주임의 말대로 해야 했다. 교무주임이 생각할 때 이젠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파면이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두 사람은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리라고는 미처 예기치 못했다. 이런 분위기는 새 교장을 환영하는 것으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군요. 다들 긴장을 풀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얼굴이라도 익힙시다. 여기에 차를 끓일 수 있는 기구들은 있겠지요? 교무주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탁탁 손뼉을 쳤다. 이것은 심부름하는 소년을 부르는 동양식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표정을 짓고서 말없이 차를 마셨다. 몇 마디의 농담을 던진 다음 나는 교무주임에게 가족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아내와 내 아이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얼른 그거 참 다복하겠다고 치하를 했다. 그 다음으로는 파면될 교사에게 가족 상황을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교무주임에게 시선을 던져 대답해도 좋은지 양해를 구했다. 교무주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슬픔을 억제하기가 힘들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제 아내는 최근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같은 병에 걸렸는데 애를 간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자 나는 얼른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원 세상에 어째서 교무 주임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정을 들었다면 교무 주임은 당신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출근 못한 점을 나무라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교무 주임은 내 말에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하여 고조되었던 감정의 열기가 수그러졌다. 모두들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파면될 교사가 말을 이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문둥병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쪽 지방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다. 폐병에 걸리면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폐병에 걸렸어도 밖에 나와 말할 수 없답니다. 나는 종이에 몇 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소년에게 주어 병원의 김 선생에게 전하라고 했다. 조선인들의 성에는 김씨, 이씨가 미국의 스미스나 존스만큼 많다. 의사가 곧 우리에게로 왔다. 나는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소년을 입원시킬 수 있는가를 물었다. 닥터 김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폐결핵 환자를 받는 것은 우리 병원의 방침과는 어긋납니다. 일단 폐병 환자를 받으면 같은 종류의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게 되어 이 병원에는 다른 환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척 실망했다. 불쌍한 그 소년의 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졌다. 상황을 판단한 의사는 재빨리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 생각은 이 경우를 특별한 예외로 하여 그 애를 격리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침 그 병동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사람들의 체면이 살아났고 나도 성공적으로 학교 일의 첫 번째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바로 나는 석유 등 밑에 앉아서 낮에 있었던 교사의 아들과 같은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 작은 병동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호소하는 편지를 몇 사람들의 지인들에게 썼다. 조선에서 나의 꿈인 결핵 요양소를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선교회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스스로 다른 곳에서 모금을 해야 했다. 이러한 취지를 편지로 써서 여러 군데 보내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 생활에서 할애해야 했다. 거기다 승낙하기 주저했던 교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병원 일과 병행하여 시간의 분배를 잘 해야 했다. 다음 날 메리안과 나는 병원으로 출근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소위 난치병 환자로 불리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회진하기 시작했다. 농담 같지만 의사의 실수는 묻혀버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힘을 얻어 우리는 실수를 무릅쓰고라도 남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첫날의 왕진에서 의사로서의 역량을 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도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청진기를 꺼내면서 이제 전투는 시작됐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하룻밤 만에 내 청진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여기에서는 엑스레이나 다른 진단에 필요한 보조기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진기는 계속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청진기가 전해주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정확히 탐지하고 해석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게 될수록 내게 있어서 청진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그 고동이 힘차고 깨끗한 소리를 내지만 고장난 심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이 섞인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복부에 청진기를 대고 액체의 소리, 가스의 소리, 태아의 숨소리 등을 구별하듯 청진기의 도움을 받아 심장 소리도 탐지하게 된다. 청진기는 폐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들을 구별한다. 마치 줄질하는 것 같은 거친 소리라든가 미세하게 그르르 하는 소리 등을 가지고 폐의 병을 진단해야 하므로 이런 소리들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한다. 어떤 소리는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긁는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는 물에 젖은 포장된 도로에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소리들이 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소리가 폐의 위쪽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를. 환자들을 청진하고 병세를 진단할 때는 이런 모든 요인들과 그 밖의 다른 요인들까지 합쳐서 동시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판단해야 한다. 환자의 얼굴에 스쳐가는 아주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참고해야 한다. 흔히 이러한 관찰의 과정에서 머리털 하나의 차이로 오진이 발생하게 된다. 비록 가장 훌륭한 학교에서 철저하고 성실하게 의과 교육과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막상 우리의 책임 하에서 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도전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물어볼 선생님도 없고 환자들을 보낼 전문의도 없거니와 의논할 의사들도 없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쉬울 것 같이 여겨졌었는데 어느 날 우리 둘이서 환자들의 생사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오진이건 아니건 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었다. 거기다 우리 뒤에는 만일 우리가 실수할 경우 크게 떠벌릴 조선의 무당들이 도사리고 앉아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어떤 공포감에 휩싸이는 듯했다. 직업상 매우 고독함을 느꼈다. 이때 마음속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나를 진정시키고 격려했다. 너는 지금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님이 너와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순간 나는 다시 자신을 찾았다.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닥터 김은 우리가 진료해야 할 환자들의 순서를 정해 대기시켜 놓고 기다렸다. 메리아는 여자 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맡았고 나는 남자 환자들을 맡았다. 어느 날 없이 청진기를 잡았다 하면 여러 시간 동안 계속 들고 있어야 했다. 그만큼 우리가 진찰해야 할 환자들이 많았다.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이 들것에 실려왔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다가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호랑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대개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호랑이가 부상을 입고 있다면 쉽게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을 해치는 야수로 변한다. 다행히 그 사람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근방에 나무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와서 그를 구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호랑이 발톱에 핥혀 눈알이 빠지고 심하게 상처를 입은 뒤였다. 환자를 본 순간 당장의 위험은 병균의 감염임을 알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했다. 독사에 물려 병원에 온 환자도 여러 사람이었다. 한 번은 논에 모를 심다가 뱀을 잘못 밟아서 물린 농부가 왔다. 이런 경우는 독사에 물린 상처의 치료보다는 지혈대를 오랫동안 놔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탈저증의 치료가 더 시급했다. 탈저증이 심해져서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복부가 매우 커진 증세의 환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서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비만증 때문에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장결핵이거나 흔히 만성 말라리아 증세로 비장이 팽창해져 온 경우가 많다. 간염 때문인 환자에게는 런던의 의학교에서 배운 대로 흡출법을 써서 치료할 수 있었다. 이 치료법은 대단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내가 환자를 진찰하려고 청진기를 들고 있었는데 메리안이 자기의 환자를 좀 보아달라고 뛰어왔다. 신부의 배에서 2개의 다른 심장 소리를 들었으니 나더러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산모의 복부에 청진기를 대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산모가 쌍둥이를 가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나는 메리안에게 전에 내가 스태튼 병원에서 경험한 것 같이 새 쌍둥이일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녀는 내 말에 웃으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메리안은 여자 환자들 중에서 다른 종류의 복부가 늘어진 증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개 팽창된 자궁류 섬유종, 종양, 그리고 놀랄 만큼 많은 커다란 난소 낭종들이었다. 이것들은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암종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 우리는 암은 서구보다 이곳이 훨씬 적다는 점을 알았다. 시일이 지나면서 나의 청진기는 2사람의 환자 가운데 1사람은 거의 결핵 환자들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전됐으므로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결핵 요양소의 설립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 우선 1차적인 처방을 했다. 그러나 치료에 앞서 더 시급한 일은 아직 감염되지 않은 가족들, 특히 어린이들과 환자들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충고를 환자들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격리 요청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환자와 헤어지지 않고 나의 의술만으로 완치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그들이 나의 요청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자 나는 의기소침해졌고 결핵 환자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좌절에 빠졌다. 이처럼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희망의 장면도 있었다. 어느 환자의 경우는 출혈도 하고 청진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도 거칠었지만 증세에 비해 병세는 그다지 심해 보이지 않았다. 자주 밝은 색의 거품이 있는 피를 토했는데 이것은 피가 폐에서 나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위장에서 피가 나왔다면 거품도 없고 색깔도 위에 들어있는 염산에 의해 탈색이 되므로 어두운 색이 된다.
닥터 김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다. 왜냐하면 의학 교과서를 보면 그러한 증상은 결핵 때문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환자의 증세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닥터 김에게 폐가 잘라진 조그만 조각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 환자들의 가래를 검사하여 봤는가 물었다. 그는 검사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행히도 이런 환자들은 디스토마 때문에 결핵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에메틴 치료법을 써서 성공적으로 고칠 수 있었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특별한 치료법을 쓸 수 있고 또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폐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던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한 다음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소위 이곳에서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불려져 온 경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병이 아니란 점이었다. 물론 완전 치료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이 없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수술 기구도 충분하지 못하고 이 첫 번째 수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비록 수술실의 조명은 적당하지 않고 수술 기구도 충분하지 못하고 조수도 우리와 아직 한 번도 수술해 본 일이 없고 거기다 의사인 우리 자신도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 수술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그 운명의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메리아는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메리안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기치 못한 데서 온 용기 있는 말이었다. 수술 전날은 런드 간호원장과 그 외의 간호원들도 꿀벌처럼 바빴다. 천장에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았다. 병균이 묻어 있을 만한 곳들은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했다. 수술복, 환자의 가운, 고무장갑, 수술기구들은 2분씩이나 완전 소독을 해서 병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처리하고 확인했다. 남자 간호보조원까지도 동원하여 수술실 밖에 파리채를 들고 서 있게 하여 곤충이나 필요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조처했다. 메리아는 해주에서 첫 번째 수술 환자인 이 처녀를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살폈다. 그녀는 내게 그 환자의 심장과 폐를 검사하고 병리 검사도 해달라고 청했다. 환자는 난소낭종이란 병소만 제외하면 건강 상태가 좋았다.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수술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다. 만일 수술이 잘못된다면 이러한 서류는 쓸모없는 한 조각의 휴지에 지나지 못할 것이겠지만 가족들은 메리안에게 환자의 복부에 커다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간청했었다. 배가 만삭이 된 산모보다 더 불러 보였기 때문에 불편하고 보기가 싫기도 했지만 처녀가 이런 모양이니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고 비양거리고 놀리기도 해서 소문이 좋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이 수술의 결과는 환자, 병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사가 아닐 수 없었다. 담당 목사도 수술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목사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오는 도중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모든 진행이 시계 바늘처럼 잘 맞아갔다. 환자는 침착했다. 수술을 받기 위해 가운을 입고 준비를 끝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몸을 깨끗이 닦고 장갑을 낀 후 수술복과 마스크를 썼다. 마취사는 에테르 마취제를 쓰기 위해 환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부드럽게 얹어놓고 마취 약병을 들고 의사가 머리를 끄덕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 밖에서 마치 폭탄이 터지기라도 하듯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병원 마당에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수술실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다. 수술 그만두! 가족들이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한대요. 알고 보니 환자의 독사진이 없답니다. 사진 없이 환자가 죽으면 악귀가 그 가족에게 역병을 주어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사진 없이는 절대로 수술 못한대요. 그토록 애쓴 보람이 이렇게 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메리안과 런든은 기가 막혀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건 넌센스예요. 절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메리안이 부르짖었다. 그동안 병실과 모든 것을 소독하는 등 수술 준비를 위한 노력은 어쩌란 말인가. 메리안을 지도했던 외과 과장 닥터 맥가이어가 수술이 임박했을 때 금지구역인 수술실에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절초풍할까. 닥터 김과 우리 세 사람은 급히 한 곳에 모였다. 닥터 김은 밖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 분노를 폭발시킬지 잘 알고 있었다. 간호원장 런든은 걱정스런 닥터 김의 얼굴을 보자 재빨리 수술을 내일로 연기하자고 제의했다. 이렇게 되자 병원의 원장격인 내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화가 난 조선인들이 폭도로 변하면 얼마나 분별력이 없어지는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좋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미리 마음속으로 계산한 바가 있어서 모험스러운 일이었지만 용단을 내린 대답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진사와 직계 가족 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겼고 촬영은 환자의 진정제 효과가 없어지기 전 10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시간을 제한했다. 이 결정을 내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만족한 듯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일로 넋이 빠진 환자를 재빨리 수술대 위에 앉히고 가족이 그녀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동안 사진사는 버튼을 눌렀다. 억지로 찍은 이 사진은 악귀를 쫓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귀신 같은 모습임에 틀림없었다. 병균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들은 소독된 것들로 대치했다. 다시 소독제를 뿌렸다. 더 이상의 장애를 받지 않고 수술은 진행되었다. 조선인 간호원 몇 사람은 뛰어나게 일을 잘해서 메리안의 요구를 재빨리 충족시켰으나 두 사람의 간호원은 혼동을 하여 메리안에게 다른 기구를 쥐어주곤 했다. 그러나 메리안은 침착해서 드러내놓고 야단치지 않았다. 런든은 재빨리 상처를 비집는 기구인 견인기를 들고 있던 간호원을 능숙한 간호원과 대치시켰다. 수술은 성공했다. 환자는 죽지도 않았고 병균에 감염되지도 않았다. 퇴원할 때는 원래보다 더 날씬한 몸매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최근에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기를 잊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없이 환자들과 병원 일과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게 지냈다. 저녁이면 또 펌프질을 자주 해야 하는 석유 등의 밝은 불빛 밑에 앉아서 친지들에게 결핵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간청하는 편지들을 쓰느라 시간을 보냈다.